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오늘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60개 이상의 대상에 제재를 부과하고 테헤란과 거래를 지속하는 외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 금융 시스템 이용을 제한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를 받은 국가들 중에 한국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베센트는 이번 작전을 경제적 추방작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Operation Economic Outcast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역사적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D-Day에 비유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거의 모든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누출 제로 접근법을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으로는 단돈 한 푼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겠다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초고도의 고립화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란은 이제 매우 분명한 선택에 직면해 있으며 그들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하나는 완전한 국제적 고립과 자급자족 경제로의 회귀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 경제에 재합류할 기회를 얻으면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길이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란이란 나라는 자급자족 경제로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 맞다나 석기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외에는 어려울 겁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테헤란이 고립될 때까지 이 포갑적인 정권을 지탱하는 모든 경제적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조치는 베센트가 이란의 핵심 생명선으로 지목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암호화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지적 특허권이라든가 지적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할 수 있고요. 기술 그리고 황금, 그다음에 항공, 해운 이렇게 5가지 분야를 지적을 합니다. 미국의 2차 제재를 확대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과 관련해서 디지털 자산, 기술, 항공, 해운 이런 것들을 제공하거나 협력을 해주면 그러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게 된다. 그걸 제공해준 나라들이. 이란 국영은행인 이란 멜리 은행의 모든 지점을 폐쇄하고 불을 끄게 해야 된다라는 게 베센트 장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될 것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란의 석유를 계속 구매하거나 운송하고 테헤란에 자금을 처리하고 이란의 선박과 항공기를 등록하거나 연료 이송을 용이하게 하는 국가들이 악화된 이란 정권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란과 관련이 있죠. 네. 이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있습니다. 이란에서 석유를 샀던 적도 있고 지금은 안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래가 없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재명이는 이란에다가 구호금을 보내줬었죠. 구호금 어떻게 보내줍니까? 현금다발 싸두고 가는 거 아니죠? 네. 구호금을 보내줬습니다. 그 시스템들 문 닫아야 됩니다. 이 분쟁의 회색지대에서 활동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라는 말도 합니다. 숨겨가지고 몰래 할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각국은 이러한 활동을 묵인하는데 눈 감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에서 이란으로 원조가 갔건 뭐가 갔건 도움을 줬다. 그랬는데 그거를 미국 정부에서 왜 한국에서 돈이 이란으로 갔느냐라고 지적을 하게 되면 한국 정부에서는 그거는 우리 정부는 모르는 일이고 민간인들이 그렇게 했나 본데 우리는 정말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용납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한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번 새로운 금융 공세는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른 60일간의 협상 기간이 최종 평화 협정 없이 만료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이란은 미국과 협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에 집착을 보였고 핵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상도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결국은 미국과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미국은 협상할 시간을 주었는데 그 협상할 기회를 걷어찬 거는 이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헤란에 압력을 강화하고 이란 정권이 미국의 제재를 견뎌낼 수 있도록 돕는 국가들에게 경고를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란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란을 도와주는 국가들까지 혼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나라가 60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두 나라가 아니고. 베센트는 워싱턴과 협력하는 국가는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 관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테헤란을 계속 지원하는 국가는 점점 더 고립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란만 고립되는 게 아니라 이란을 도와주는 나라도 고립시켜버리겠다. 미국 편에 서는 자는 양국 파트너십에 결실을 거둘 것이고 이란 정권에 매달리는 자는 정권의 쇠퇴와 함께 고립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60개 나라에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베센트는 오늘 발표된 조치들을 행정부의 재정공사의 절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이란에 대한 모든 선택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이다. 베센트 장관의 말입니다. 이 살인적인 정권과의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관계도 책임자들을 미국의 막강한 힘에 노출시킬 것이다. 제재하겠다는 거죠. 베센트는 이번 제재가 분쟁 기간 동안 이란의 생명줄 역할을 하는 5가지 핵심 요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이 5개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조준해서 집중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드러나면 세컨더리 보이콧 들어간다. 대부분은 이란이 핵 및 미사일 기술을 구매하고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며 석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전 세계 60개 이상의 단체 개인 및 선박에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베센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세계 각국 정상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란에 대한 생명줄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대통령이 접촉한 국가 정상이 누구이고 어떤 나라를 접촉했는지는 비밀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분쟁 이전 이란산 석유의 주요 구매국이었던 나라는 중국입니다. 미 재무부의 새로운 제재 대상에 중국과 중국인, 중국 기업들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을 무시할 수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만날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을 도와주는 나라는 세컨더리 보이콧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고, 그 나라 정상과 대화하지만 외국에는 비밀로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김정은한테 그러면 너 이란한테 왜 무기 보내줬어? 너 이란한테 왜 설계도 넘겨줬어? 너 이란 석유 왜 몰래 밀수해가지고 북한으로 가져갔어? 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고, 결국은 김정은하고 만나자, 우리 사이가 좋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움직임은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라는 것은 그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한국을 버리겠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다.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 중단시켰다고 북한 좋으라고 중단시킨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서는 그 연합훈련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단시킨 겁니다. 그건 필요 없어. 그 훈련을 왜 하는데? 그 훈련을 왜 하는 이유는 뻔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공격해 올까 봐. 북한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한미연합 방패훈련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을지방패훈련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근데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갈 이유가 없다면, 쳐들어올 수 없다면 훈련을 해야 될 이유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죠. 뭐 굳이 말하자면.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긴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이런 훈련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을 굉장히 압박을 해서 남한을 공격할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 거니까. 자,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미국에 있는 겁니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이 국제 제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이란산 석유의 대부분을 구매해 왔습니다. 몰래 구매했었죠, 몰래. 중국 은행과 위장 회사들은 이란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석유 거래를 지원하고 제재 대상 석유를 운송하는 비밀 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 선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위장된 가짜 유조선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조선인데 유조선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거나 혹은 실제로는 중국에다가 넘겨주려고 하는 건데 뭐 말레이시아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실제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중국에서 온 배랑 접선을 해가지고 그 중국에서 온 배한테 바다 위에서 석유를 막 퍼 넘겨주는 이런 식의 밀매를 해왔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은 이란의 공격용 드론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원자재를 판매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끝까지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민간인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발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중국의 역할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타겟으로 지금 점찍고 있는 것이 궁극의 적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화살이 북한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간다라는 것을 저희가 봐야 하는 겁니다. 북한도 지금 이란과는 매우 가까운 관계이고 상당히 많은 협력을 해주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북한이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을 규제하면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북한까지 세컨더리 보이콧 범위 안에 집어넣는 것이 이제 얼마든지 공식화된 것이고요. 그러면 북한에 대한 그 제재 압박이 훨씬 더 세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얹어서 말씀드리자면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북한이 그렇게 밀매를 하는 이란 쪽에 북한이 밀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에 혹시 한국의 숨은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베센트 재무장관은 베이징의 계획에 동참해서 미국이 계획한 경제 봉쇄를 지지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등한 관계에 있다면 미국의 연방 관료가 중국 정부한테 이렇게 대담하게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 시진핑은 미국이 얼마나 센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트럼프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 같이 세계를 지배하자라고 이야기하지 맞짱 뜨자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시진핑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맞짱 뜨자는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만 지시를 하죠. 이래라 저래라.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시진핑은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러면 안 돼.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반항기가 섞여 있는 불평불만을 토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대한 통제를 전혀 못하는 입장에 있다는 걸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란은 이제 끝났다라는 이야기. 이건 분명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란은 이미 전쟁에서 졌고요. 이란이 전쟁에서 진 것은 이미 4월 초에 이미 진 겁니다. 2달도 안 돼서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팔 두 다리 다 잘린 이란이 끝까지 입만 살아가지고 미국하고 싸우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안에 제정신인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지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중재국들이 나타나서 협상을 중지하겠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참아줬던 겁니다. 인내심을 발휘했던 거였고요. 하지만 그 협상은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결국 이란은 자기네들 내부에서 의견 통일을 하지도 못했고 신정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계, 말을 바꾸지 못하는 신정정부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봉쇄되는 경제적 봉쇄 조치를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이고 생명선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 이란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인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30일에서 60일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이란 정부가 몰락을 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가겠느냐? 결국은 국민 봉기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이제 내부적인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내부 정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 미국이 할 역할이 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란은 이제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손 탁탁 털고 북한을 그냥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북한에 대한 작업을 시작한 것은 4월부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셸 스틸 대사를 지명한 것도 4월 달이었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것,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MOU에 서명했다라고 하면서 곧장
김정은하고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사진을 올렸던 것부터 해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4월부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이제 끝났다라고 정리 단계에 들어간 것이고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작업이 이미 그때 시작이 됐던 거였다. 근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을 만나겠다라는 이야기가 본격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대화들이 이미 대화가 시작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만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북한 때려잡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나서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